만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박솔매 단편 소설. 콧물은 코에서 나오는 물인데 추울 때 코에서 흘러나온다. 울 때, 마구 울 때, 매운 것을 먹을 때에도 코에서는 물이 나온다. 추울 때 흐르는 콧물을 그대로 두면 차가워진 콧물이 얼굴을 더 차갑게 만든다. 추울 때 눈물을 흘리면 눈이 따가워지고 눈물이 지나간 길은 차가워진다. 코 위에는 눈이 있고 서원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서원이는 조용한 골목 건물 계단 앞에 앉아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맞은편에서 천사가 서원이를 향해 다가왔다. 천사는 서원이에게 손을 내밀어 서원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콧물을 닦아주었다. 서원이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이 나서 울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다. 보는 순간 천사라고 생각했지만 천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생각나지 않았고 서원이는 그를 천사로 받아들였다. 천사의 이름은 쌀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쌀인가요? 저는 쌀처럼 희고 성격은 쌀쌀맞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쌀이는 정말 쌀처럼 희고 키가 크고 긴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서원이는 그를 본 순간 천사라고 생각했다. 쌀이는 추운 날씨에 회색 반팔 티셔츠에 블랙진 그리고 짙은 푸른색의 세미 블루종을 입고 있었다. 전혀 추워 보이지 않았다. 쌀이는 천천히 서원이에게 다가와 서원이의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콧물도 닦아주었다. 그것은 작년의 일이었다. 서원이의 집에 여름부터 기정이가 살게 되었다. 기정이는 서울 근교에 마당이 넓고 방이 여러 개인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 두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기정이는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무르라고 하였다. 기정이는 두 친구가 잠시 머무를 것이라 생각하여 서울의 작업실에서 잠을 자고 일을 하였다. 친구들은 서울에 있을 곳이 없어 떠도는 중이었다. 어쩌면 도주 중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사람이 결혼하여 서류를 내고 그것이 통과된다면 두 사람은 서울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떠도는 사람들은 떠돌고 있다는 상태, 무언가로부터 도주 중이라는 현재 상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 이상을 생각하고자 하여도 그렇다, 결혼이다 라고 결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결심까지 나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쓰기 위해 기정이의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어쩐지 정해진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용기가 나지도 않았고 기껍지도 않았고 도주 중이라는 두 사람의 상황은 밥을 하고 밥을 먹는 눈앞의 일을 강하게 의식하며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현재가 지속되었다. 기정이는 상황이 어려운 두 친구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머물 곳이 없어졌다. 한 달을, 두 달을 사무실이자 작업실인 공간에서 버티다 서원이에서 하루 이틀 잠을 자기 시작했다. 서원이는 기정이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였다. 나를 계속 보고 돌봐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비밀스럽게 생각해줘. 두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고 친구들에게 나를 알려줘. 그런데 동시에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을 많이 만들어야 해. 기정이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을까?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서원이보다 많았고 모든 것을 하하하 웃으며 여유롭게 넘기고자 하였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도 왜인지 여유가 많았지만 사실 정신 한구석은 코너에 몰린 기정이는 서원이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여유가 넘치는 것이 맞을지도 몰랐다. 기정이의 두 친구는 휴대폰도 꺼두고 매일 자연을 관찰한다.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웃으며 산새소리 같은 것을 따라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한다. 서원이와 기정이는 기정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기정이의 집으로 갔다. 친구 둘은 환하게 웃으며 기정이와 서원이를 맞이했다. 친구들의 환한 웃음과 조금도 거리끼지 않는 태도에 서원이와 기정이는 다소 어이없는 표정을 1초쯤 하였지만 곧 웃으며 이미 집주인처럼 되어버린 친구들의 안내에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감립과 감이 놓여 있었다. 네 사람은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기정이가 만들어주는 국수를 나눠 먹었다. 기정, 너희들 결혼을 하는 것이 어때? 친구 1, 결혼? 친구 1은 서원이를 보고 웃으며 손가락으로 서원이와 기정이를 가리켰다. 서원이는 그 당시는 왜인지 웃음이 났다. 서원, 아니 아니야. 기정, 아니. 기정이는 손으로 친구 두 사람을 가리켰다. marriage, wedding, 둘이 결혼하라고. 가볍고 직접적인 권유에 두 사람은 무의식 속에 감춰둔, 아니 감춰뒀다기보다 알고 있었지만 바닷물에 담그지 못한 바를 떠올리게 되었다. 기정이는 어떻게 결혼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준다. 왜냐하면 기정이는 결혼을 이미 2번 해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곳의 국적을 가진 친구 이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한 뒤였다. 기정이가 그냥 결혼을 하라고 하자 그래 버리자 라고 그제야 순순히 마음을 먹고 친구 1과 결혼을 하러 갔다. 서원이는 친구 2가 기정이의 전 부인인지 그것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은 왠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슬퍼졌다. 울려고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나왔다. 방석을 베고 누워서 울었는데 방석에 눈물자국, 콧물자국이 남았다. 그 사이 기정이는 차를 타고 장을 보고 와 사온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다. 이 집은 다시 기정이의 집이 될 것이다. 서원이의 집은 서원이의 집, 이곳은 기정이의 집. 그러나 서원이는 두 곳 다 자신의 집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친다. 그것이 서원이의 진심이고 생각이다. 양파를 썰던 기정이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서원이의 코가 검은채가 묻은 것처럼 까맸다. 기정이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 막 결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두 사람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잡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붕어빵 봉투가 있었다. 네 사람은 붕어빵을 먹었다. 친구 1이 말없이 서원이의 코를 닦았다. 뭐가 묻은 거지? 서원이는 화장실에 가서 코에 묻은 채를 닦았다. 거의 없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어디서 묻은 걸까? 아마 방석에서 묻었나 봐 생각하며 화장실을 나와 남은 붕어빵을 먹고 때마침 다 만들어진 저녁을 함께 먹었다. 친구 이는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절차를 마쳤기 때문인지 여전히 산새 소리는 내지만 다소 정리된 목소리로 나머지 처리할 일을 마치고 함께 고향인 제천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짐은 다음 주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그간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더 있어도 되는데. 기정이는 정말로 여유있게 말했다. 여름이 지나 기정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서원이와 기정이는 가끔 기정이의 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기정이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서원이를 괴롭게 해서 슬퍼서 우는 날이 많았지만 기정이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작업실에서만 만나자 왜인지 또 별 생각이 없어졌다. 왜 작업실에서 보는 기정이는 더 늙어 보일까? 모르겠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기정이는 친구들의 일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했다. 다 잘 되었어. 제천이 마음에 든대. 이제 기정이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래 아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 만난 여자가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아이를 기를 거야. 지금 사는 그 집에서? 운전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결혼을 또 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아파서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서 내가 돌보는 거야. 아이는 몇 살인데? 기정이가 돌보게 될 아이는 13살이었고 기정이와 그 여자가 만나기도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기정이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여자의 병원에 가서 여자를 돌보고 평일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고 아이의 수업이 끝나면 다시 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가 여자를 돌보았다. 서원이는 한동안 기정이를 만나지 않고 일을 하고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가끔 영화를 보러 외출을 했고 시장을 구경했다. 왜인지 기정이가 기르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 아이는 기정이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작업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경제신문을 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였다. 신문을 읽어요? 재미있어요? 신문 보는 거? 뭔가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 꼭 잘 들어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준우라고 했다. 준우는 서원이를 잘 따랐고 기정이는 준우의 엄마와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준우의 엄마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서원이는 이전처럼 기정이의 사랑을 원하는지 자신은 없지만 아직 그런 것도 같았다. 그렇게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랐고 준우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네 사람은 각자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갔다. 그것은 매일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잠을 잘 자는 것이었다. 내일 먹을 밥을 생각하며 잠이 드는 것이었다. 서원이는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또 걸어다니며 이곳에 살면 어떨까, 저곳에 살면 어떨까 생각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을 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저기 멀리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준우는 자신이 사는 곳으로 서원이를 초대했다. 몇 개월 전 서원이는 그곳에서
이제 막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을 보았는데 몇 번 안 가보았지만 그때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한순간 마음 먹었던 것을 기억했다. 준우는 이제 그곳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했다. 서원이와 준우는 기정이의 작업실에서 기정이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오래된 상가 근처에는 아무도 오가지 않고 가끔 한두 명만이 수레를 끌며 지나갔고 그러다 또 한 명이 커피가 담겼을 종이컵을 들고 지나갔다.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지? 네. 그럼 곧 14살이 되는 건가? 아니요. 저 사실 14살이에요. 내년에는 15살이 돼요. 준우는 서원이의 옆으로 다가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팔꿈치를 손으로 꼭 붙잡았다. 서원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팔꿈치가 수축되는 감각을 맛보았다. 그러면 새해에는 꼭 오세요. 준우는 그 말을 하고 팔꿈치를 놓았다. 서원이는 연말부터 회사에 일이 없어서 한가했지만 기정이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고 이곳에 살면 어떨까? 저 골목에는 뭐가 있나? 골똘히 생각하느라 이곳 저곳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방에서 이불을 돌렸다. 그러고는 또 밖으로 나와 걸어서 명동 성당까지 갔다. 명동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명동 성당이 보이는 근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성당을 보며 기도를 하였다. 저를 보살피시는 신이시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랑을 만나 그것이 저의 눈앞에서 실현됨을 보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운 겨울과 깡 맞댄 두 손은 손톱과 손가락 끝만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등과 손목은 군데군데 붉었다. 그리고 빵을 사서 배낭에 넣고 또 조금 걷다가 집에 돌아와서 유자차를 마셨다. 청소를 마저 하다가 세탁을 마친 이불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서원이는 뉴스에서 새해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를 보았다. 눈은 오지 않는다. 서원이는 떡을 데워서 먹고 유자차도 타먹고 배낭에 책과 지갑을 챙겨 따뜻하게 입고 밖으로 나가 걸었다. 평소 산책하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 한참을 걷다가 떡 만둣국을 사 먹고 나와 또 한참을 걷다 보이는 호텔로 들어가 이틀을 결제하고 열쇠를 받아 방으로 올라갔다. 서원이는 배낭을 맨 채로 창으로 가 창에 손을 갖다 댔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가운으로 갈아입은 서원이는 침대로 가 가져온 책을 펼쳤다. 아직 써야 할 것이 많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저자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신하의 자리에. 서원이는 이 책을 자주 읽고 좋아했는데 이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이 구절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는 죽어도 다른 스테이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원이는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아예 휴대폰을 호텔 침대에 두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 호빵 한 봉지와 1.5리터 우유와 인스턴트 커피 한 상자를 사서 돌아왔다. 커피 포트를 씻고 물을 채워 끓이고 챙겨온 나무 젓가락을 커피포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호빵을 얹고 데워서 우유와 먹었다.
텔레비전을 보다 호빵과 우유를 더 먹고 커피도 마시고 씻고 잠이 들었다. 한파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해라는 하루하루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준우가 팔꿈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 자신의 팔꿈치에 생긴 일이 어떤 것인지 목과 어깨와 등까지 집중해서 느꼈던 것처럼 말이다. 다음 날은 그 전날 먹었던 식당에서 떡 만둣국을 먹고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돌아왔다. 돌아오며 저녁에 먹을 김밥과 함께 붕어빵을 사왔다. 호텔 침대 위에서 붕어빵과 남은 우유를 먹고 어제 읽던 책을 마저 읽었다. 서원이는 엊그제 명동 성당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때처럼 손을 모으고 창 앞에 섰다. 해가 지고 있는 것이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새해가 되면 15살이 되어 준우와 서원이는 새해에 보기로 했지만 준우는 해가 바뀌기 하루 전 서원이를 보러 왔다. 성이 서이고 이름이 원이에요? 조금 늦게 물어보는 거 아니니? 서원이는 성이 따로 있고 이름이 서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준우는 매일 신문을 읽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필요한 강의를 듣는다고 하였다. 나중에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 왠지 서원이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물으러 길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진단하고 미래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서원이는 필요할 때 기도를 한다. 선운사에도 갈 것이다. 명동 성당은 자주 가도 좋았고 그 외에도 들르는 성당들이 있었다. 그런데 준우에게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지? 서원이와 준우는 서원이가 포장해온 피자를 먹고 진한 커피를 마셨다. 이런 거 벌써 마셔도 되나? 그러나 준우는 서원이가 마시는 것을 그대로 달라고 하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마음이 평화로웠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서원이는 잠시 생각했다. 저녁이 되어 기정이가 준우를 데리러 왔을 때 준우는 서원이의 양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서원이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저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힘든 일을 저에게 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눈은 투명하고 마주한 눈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서원이의 어깨에서 일어난 일이자 서원이의 눈에서 벌어진 일이며 마음에서 벌어진 일. 새해가 되고 얼마 안 지나 준우의 엄마는 돌아가셨다. 서원이는 15살이 된 준우를 기정이의 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기정이는 준우의 엄마와 결혼하지 못했다. 준우는 기정이의 집이 아닌 친척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기로 정해졌다. 서원이는 이제 기정이에게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어째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구했지? 그러나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준우의 이야기를 했고 기정이는 이제 개를 키우게 되어서 서원이는 기정이네 개를 보러 갔다. 서원이는 형광 노랑 패딩을 입은 희고 큰 개를 산책시켰다. 구정이 지나고 준우가 기정이네 놀러와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3월이 되면 준우는 이제 큰아버지가 사는 거제로 간다고 하였다. 거기에서 중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했다. 준우와 서원이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
거제면 부산이랑 가깝잖아. 맞아요. 건강히 잘 지내.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아니요. 방학 때? 곧 다시 곧이요. 걔가 갑자기 뛰어가고 두 사람도 따라서 뛰었다. 서원이는 준우에게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갑자기 떠올랐다. 그런데 숨이 차서 물을 수가 없었다. 3월이 되고 서원이는 바빠진 회사 일을 하느라 이곳 저곳 돌아다닐 수 없었다. 가끔 점심 대신 두유를 마시며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현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가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괴롭고 쓸쓸했다. 왜 어떤 때는 달려나갈 수 있고 어떤 때는 숨고 싶기만 한가요? 서원이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 사이 기정이는 다리를 다쳐서 서원이가 다니는 회사 근처 병원에 입원했다. 서원이는 가끔 문병을 갔다. 기정이의 옆 침대에는 기정이처럼 다리를 다친 초등학교 남교사가 입원해 있었다. 그는 얼굴도 희미한 느낌의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보호자인 누나는 웃는 얼굴에 활발한 사람이라 금세 기정이와도 서원이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초여름의 병원 화단은 아름다웠으며 서원이는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정이를 보고 산책을 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친구의 친구와 몇 번 만나고 함께 지내다가 너는 무서운데 이상하게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원이는 눈물이 조금 났다. 그래서 병원 화단에서 산책을 하다 또 울었다. 기정이의 옆 침대의 보호자는 화단에서 서원이를 보고 자두를 나누어 주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는 커피도 사주었다. 어느샌가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리고 며칠 후 서원이의 집으로 대저 토마토가 배달되었다. 서원이는 토마토를 먹으며 이미 태어난 기정이의 옆 침대 남자와 남자의 누나이자 보호자인 에너지가 넘치는 웃는 얼굴의 여성분을 떠올렸다. 그 여성분이 기정이와 함께 살게 된 분인데 서원이는 두 사람은 곧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은 아마도 기정이의 마지막 결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들었다. 여성분에게는 아이들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준우가 함께 살던 기정이의 집에는 기정이와 여성분과 그의 아들 그리고 개가 함께 살게 되었다. 서원이는 수박을 좋아하는데 바빴지만 여름이 가기 전 그래도 수박을 많이 먹었다. 냉면도 먹었다. 운전 연수를 받게 되었고 중고차를 샀고 여전히 자주 걷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차를 가지고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갔는데 가면서 무서웠고 이제 날씨는 쌀쌀해지고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막상 부산에 도착하니 양지에 있으면 등이 따뜻했다. 그런데 바닷바람은 거세고 차가웠다. 서원이는 준우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기정이도 준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원이는 준우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제야 천천히 더듬어 보게 되었다. 연락이 된다고 하여도 준우는 기정이의 아들이 다시는 될 수 없다. 될 수 있을까? 서원이는 그런 일까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 자신의 머리카락과 이마, 눈썹과 피, 눈물과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한다는 것이 마치 바람의 흐름을 살피고 구름과 별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일처럼 중요하였고, 서원이는 자신과 주변의 일들을 하나씩 천천히 생각했다. 차를 주차하고 호텔에서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향했다. 준우를 알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원이가 준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다. 사랑은 어느 때 나에게 찾아오고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서원이는 해가 지는 창을 향해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이제 그것을 대답해줄 준우와는 만날 수가 없다. 부산에서는 매 끼니 미역국을 사 먹었고 시내 운전을 할 때는 무서워서 진짜로 울었다. 울면서 욕하며 운전하는 서원이는 어깨가 너무 아파 하루 만에 몸살이 나서 마사지를 받았다. 그리고 팥이 든 도넛과 우유를 저녁으로 먹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서울로 출발하였다. 다시 기억나지 않는 며칠과 주말과 몇 주가 흘렀다. 서원이에게 일어난 일은 운전이 능숙해지고 스트레칭으로 어깨 근육이 유연해진 것이었다. 서원이는 개가 없다. 개와 산책할 수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한강을 따라 걸으며 기정인의 개와 준우를 떠올렸다. 거제까지 가보아도 좋았을 것이다. 갈 수 있다. 정말로 이제는 가볼 수 있다고. 그러나 동시에 왜 그때 부산에서 거제로 향하지 않았던 것인지 깊이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서원이는 차에 개를 태울 수 있고 이제는 사람을 태우고 그곳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너에게 누군지 모를 너에게 너는 내 옆에 있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한강에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크리스마스에는 어김없이 집에서 청소를 하였으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명동 성당 근처 건물 옥상으로 가서 성당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였다. 옥상 바닥에 둔 바닐라 라떼에서는 커피의 김이 올라왔고 해는 지고 있었고 서원이는 주황색 황혼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많은 건물들이 보이고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 서 있고 어떤 것은 오래되었고 어떤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옛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고 사람들은 오래오래 산다. 그러나 이제 준우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서원이는 주황색 지는 해 속에서 성당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달았다. 준우는 나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였으나 이제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준우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도 이제는 알고 싶지 않아졌다는 것도 깨달았다. 준우는 서원이의 아들이 아니었고 이제 누구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만날 수 없게 된 사람을 언제 어떻게 곧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일까? 서원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옥상에서 바닐라 라떼를 다 마신 서원이는 오늘은 날이 별로 춥지 않다고 생각했다. 기도를 할 때 꽉 쥔 손톱과 손가락 끝은 하얗게 변해 있고
마시고 삼킨 커피는 천천히 몸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계단을 내려올 때 서원이는 그럼에도 거제에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성당 근처 건물에서 나와 좀 더 걸었다. 시청역 근처 어느 조용한 골목에서 서원이는 앉아서 쉬었다. 오래 걸은 것은 아니었지만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서원이는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슬프고 막연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심판을 받거나 놀림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을 때 맞은편 담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 서원이에게 다가왔다. 천사는 긴 손가락을 서원이에게 뻗어 서원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콧물을 닦아주었다. 서원이는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다가온 이를 바라보았다. 저는 쌀입니다. 쌀이라고요? 서원이는 자신의 콧물을 닦아준 이가 천사이자 자신이 어느 시기 찾아 헤맸던 사랑임을 그 순간 알아차리게 되었다. 서원이는 몸을 일으켜 양손으로 쌀이의 팔꿈치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준우가 자신의 팔꿈치를 움켜쥐었던 일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됨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고개를 들어 쌀이의 눈을 바라보았고 마주친 눈은 돌이킬 수 없다. 쌀은 자신의 팔꿈치를 잡은 서원이의 손을 부드럽게 풀고 서원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아도 좋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궁금한 것이 없어요. 서원이는 자신의 사랑을 만나자 궁금한 것이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랑은 언제나 늦게 찾아오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이미 시작되었고 다른 세계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또한 사랑은 어긋나며 어긋난 대로 반복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서원이가 사랑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며 서원이의 콧물에서 벌어진 일이자 서원이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